맨 처음 태어났을 때 나에게 걸맞는 이름이 없었다. 주위에서는 내가 어머니나 이모들이나 수많은 사촌들과 비슷할 줄 알고 나를 그냥 님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급 여신 중에서도 가장 말단인 우리는 능력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영생이나마 그냥 가까스로 보장할 정도였다. 님프라는 단어에서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자, 여기서 님프는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요정입니다. 책에서 설명했던 대로 하급 여신 중에서도 가장 말단에 속하는 집단이죠. 키르케는 그 중에서도 이제 태양신 헬리오스와 님프 페르세사에서 태어난 첫 번째 딸입니다. 근데 키르케가 이제 태어나고 보니까 뭐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뭐 이름도 안 붙이고 님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키르케를 이제 아기일 시절에 돌봐주던 어떤 한 이름 모를 이모가 관찰해봤더니 얘는 눈도 새노랗고 우는 소리도 이렇게 막 끽끽거리고 이제 특이하고 가늘어서 매같이 운다. 그래서 매라는 뜻의 이름 키르케라고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 뜻은 별 볼 일 없다거나 못생겼다거나 하잘 것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이 되어서야 이 키르케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이 기이한 목소리가 인간의 목소리였다. 그것과 같다는 걸 나중에서야 이제 깨닫게 되죠. 자, 님프라는 이 존재가 가진 유일한 힘은 타고난 미모입니다. 근데 이제 키르케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이제 심지어는 그의 동생들도 엄청나게 놀리고 학대합니다. 돌머리다, 뭐 천지분간을 못하네, 머리카락이 개털같이 생겼네, 목소리도 갈라졌네 하면서 계속 험담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도 사랑을 주지 않아요. 이제 하찮은 존재로 취급당하고 외면당해서 늘 외롭게 지냅니다. 이런 키르케에게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프로메테우스,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불을 건네줬던 그 프로메테우스가 잡혀와서 그 신전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키르케는 이 프로메테우스를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프로메테우스가 그 키르케에게 해준 진짜 몇 마디 안 되는 말이 그녀를 각성시켰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한마디로 대답할 수는 없다. 저마다 다르게 생겼거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불사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죽는다는 걸 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신이라면 누구든지 그렇지. 근데 그걸 무슨 수로 견뎌요? 최대한 잘. 자, 이 대화는 형벌을 받고 있는 프로메테우스에게 몰래 다가가서 신의 음료를 건네면서 이제 나눈 겁니다. 이 잠깐의 시간이지만 인간을 설명해주고 하면서 마치 스승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키르케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신이 같을 필요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이 책이 던지는 첫 번째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비천한 하급의 여신 키르케에게 달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키르케는 조금씩 변하는데요.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서 점점 그 자기에게 없는 능력을 찾아가는, 각성해가는 그런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긍지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키르케를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건 글라우코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부였는데 그 자존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그 신들 사이에서는 그냥 이방인처럼 스스로 생각하던 키르케 앞에 나타나서 세상에 가장 아름답다 그러고 키르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집중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르케는 글라우코스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르케는 이 사람이란 존재가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서 함께
지내고자 합니다. 꽃잎을 뜯었다. 줄기를 갈기갈기 찢었다. 축축한 찌꺼기가 손에 들러붙었고 즙이 내 살갗 위로 올라왔다. 오래된 포도주처럼 시큼한 냄새가 강렬한 냄새로 코를 찔렀다. 귓속에서 벌집처럼 음산하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뒤로 벌어진 일은 말로 설명이 잘 되지 않았다. 이때 그 쓰인 꽃은 그 이름을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이제 금지되었던 식물인 파르마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거는 신들이 흘린 피에서 자라는 놀라운 약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키르케는 이 식물을 이용해서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글라우코스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고 즐거운 상상을 펼치는데 근데 이제 글라우코스는 이렇게 신이 되고 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거만한 신이 되고 그 애절한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스킬라라고 하는 ним프에게 첫눈에 반해서 그 ним프에게만 구애를 하게 되는 거죠. 발등 제대로 찍힌 거죠. 믿었던 도끼에. 자, 이렇게 첫사랑에 배신당한 키르케는 이제 불같이 이제 질투심이 타오르고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글라우코스를 변하게 했던 그 약초 파르마콘을 이용해서 스킬라에게 저주의 마법을 부리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스킬라는 그 마법을 통해서 이빨이 가득한 불사로 무장한 아주 흉측한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근데 원래 키르케의 의도는 괴물로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킬라 내면에 감춰진 사악한 본색을 드러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키르케는 정말 무서워집니다. 그동안 스킬라를 둘러싸고 그 미모를 찬양하고 뭐 이러던 신들이 다 몰려들어 자기를 죽이러 들 것만 같았던 거죠. 근데 의외로 보니까 그렇게 막 옆에서 아양을 떨던 신들도 스킬라가 괴물로 변하자 그냥 그 비극을 조롱하고 전혀 애석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끔찍한 스킬라를 피해서 글라우코스가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어요. 근데 키르케의 예상은 또다시 빗나갑니다. 글라우코스는 금방 이제 다른 ним프와 사랑에 빠졌고 무려 1000명이 넘는 ним프와 동침해서 수많은 자식을 낳습니다. 자, 그걸 보고 이제 키르케는 정말 이제 실망도 하고 스스로에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헬리오스를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뭐 ним프 중에도 보잘것도 없어 보이는 얘가 약초를 이용해서 파르마콘을 이용해서 한 인간을 신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한 ним프는 괴물로 만들었다. 전혀 아버지 믿어주지 않습니다. 야, 네가 약초를 몇 송이 사용했건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그냥 풀이야. 그저 이제 헬리오스의 자식이니까 그 자식들은 특별한 재능이 예지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 어차피 신이 될 운명이었던 글라우코스를 그리고 괴물이 될 운명이었던 스킬라를 알아본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키르케는 정말 이제 고뇌와 고심 끝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근데 결국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아요. 키르케에겐 그만한 능력조차 없다라고 비아냥거리던 이제 아버지 헬리오스의 말과는 달리 스킬라를 변신시킨 건 약초의 능력이 아니라 키르케의 능력입니다. 그걸 이제 몰랐던 거죠. 오히려 키르케는 이제 그렇게 변신된 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약초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시를 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책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능력이라고 이제 밝혀지는데 그 역할을 남동생 아이에테스가 합니다. 그런 술수를 파르마케아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변화를 유발하는 능력이 있는 약초 파르마콘을 쓰기 때문인데 신들이 피를 흘린 곳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지상의 지천으로 자라기도 하죠. 그 약초의 능력을 끄집어내는 것이 재능이고 저 혼자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약초에서 능력을 끄집어내는 것이 재능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재료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헬리오스 말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키르케는 예전에 몰랐던 능력을 이런 사고를 치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된 거죠. 마녀라고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키르케는 자신 때문에 이제 평생 마법에 걸려서 앞으로 흉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스킬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키르케를 보고 남동생이 이제 뭐라고 이제 좀 나무랍니다. 스킬라가 누나가 계획한 형벌을 모면했다고 생각해. 나는 ним프가 우리 신전에서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괴물은 항상 자기 자리가 있잖아. 그녀는 이제 그 이빨로 모든 영광을 낚아챌 수 있어. 덕분에 사랑받을 일은 없겠지만 구속받을 일도 없어. 내가 보기에 누나가 그의 신세를 개선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 말단 서열이었던 아무것도 아닌 ним프 스킬라가 오히려 키르케가 한 일 때문에 괴물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다. 키르케 마법 덕분에 스킬라는 이렇게 악플을 얻더라도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거와 다르게 키르케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서 마녀로 이렇게 밝혀지는 바람에 오히려 무플, 무관심이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키르케는 제우스와 그 헬리오스가 이제 면담해서 이렇게 외딴 섬 아이아이에로 유배가 되게 되는데요. 무인도에 철저하게 혼자 남겨지는 게 키르케의 형벌의 조건이었습니다. 키르케는 이제 난생 처음으로 세간의 이목을 받았어요. 사실 약간 짜릿한 희열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잠시뿐인 그 시간을 지나서 바로 혼자 남겨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형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뭔가 이렇게 가졌다가 뺏기는 상실감이 훨씬 더 큰 법이죠. 이제 과거에 이제 소련에서 고문을 할 때는 독특한 방법을 썼다 그래요.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더럽고 막 진흙창 같은 이런 형편없는 곳에다 가둬놓고 몇 날 며칠을 스파이라고 고문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몸도 마음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갈 무렵쯤에 갑자기 최고급 호텔로 모시고 사과하고 그러면서 내일 당신의 나라에서 바로 데리러 오기로 했다. 그리고 샴페인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안심하죠. 이제 내일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샤워도 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포근하게 딱 잠이 들고 나면 군인들이 새벽에 이렇게 확 들이닥쳐서 막무가내로 이 사람 잡아다가 그 갇혀있던 바로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멘탈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그러면서 소련이 원하는 내용이면 그게 어떤 거든 사실이든 아니든 다 불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르케가 이렇게 처음 느껴본 관심을 유배로 뺏기게 됐을 때 그 상실감이라는 건 얼마나 컸을까요?